자, 1부 마지막에 덧붙인 것처럼 2부에서는 현대사회의 이윤 추구에 있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에 따른 이론인 제로섬 게임과 비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로섬이라는 영어를 풀이하면 sum, 합계 또는 총합이라는 단어인데 양측의 이윤 추구 후에 원래 존재했던 이윤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대로라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와 예지가 케이크 5조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케이크를 3조각을 먹는다면 예지는 2개밖에 못 먹게 되겠죠. 이때 내가 먹은 3조각과 예지가 먹은 2조각을 합치면 원래 있던 5조각 그대로입니다. 즉 총합에서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고, 내가 느끼는 만족감은 내가 3개를 먹은 만큼의 만족감이죠. 예지의 만족은 2개를 먹은 만족감일 뿐이죠. 2개를 먹은 사람은 3개를 먹은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그리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손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2장 개강 부분에서 공동체를 위해 인간의 이기심을 죽이고 없애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면 기분 나쁜 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중 하나잖아요. 이게 바로 지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비지로섬 게임은 뭘까요? 자, 예지는 케이크의 빵 부분을 좋아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케이크 5조각이 있습니다. 예지는 케이크의 빵 부분을 좋아하고 나는 케이크의 크림 부분을 좋아합니다. 네, 그 기름이 드글드글한 그 부분 맞아요. 그렇다면은 예지는 빵 부분을 먹고 나는 크림 부분을 주로 먹고 하면 원래 있던 빵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만족감에 있어서 예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감의 합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비지로섬 게임입니다. 총합이 지로가 아니고 지로보다 더 늘어났다 또는 줄어들었다 할 때 이것이 비지로섬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할 수가 있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윈윈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양측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윈윈 게임. 자, 그러면 방금은 비지로섬 게임에서 만족감의 합이 늘어난 경우였죠. 이번에는 사회 구성은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을 뿐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그 손해가 자기 자신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프리즈너스 딜레마의 정의는 서로 협력하면 둘 또는 양측 또는 전체에게 다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둘 또는 양측 전체에게 다 불리해지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인용했어요. 자, 이 정의를 보면 비제로섬 게임의 성격이잖아요. 왜냐하면 제로섬 게임은 자기가 이윤을 추구한 만큼 자신은 만족감을 얻고 상대방은 손실이 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득과 실이 없는 게임인 반면에 비제로섬 게임은 내가 이윤을 취하고 상대방 손실 있고 공동체 전체가 손해보고 그게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는 사이클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총계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죄수의 딜레마의 실제적 예로서 2015년도에 일어났던 폭스바겐 배기 사건 조작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에서 디젤 배기가스, 이것이 발암물질인데요. 기준치의 40배나 초과 발생하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폭스바겐 불매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폭스바겐 폭탄 세일을 하자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폭스바겐을 장만을 했죠. 폭스바겐사는 재판 후에 전직 사장은 징역형에 처하게 됐고요. 미국에는 17조 원을 배상했고 캐나다는 1,700억 배상했고 하지만 한국에는 고작 100억 원 사회공헌기금으로 배상을 대신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치명적인 배기가스량을 내뿜는 폭스바겐을 가격이 좀 내렸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공유했다는 사실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직 한국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그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사가 한국에 제대로 배상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결국 그 시기에 폭스바겐을 구입한 각 개인들은 조금 싸게 외제차를 구입한 것 뿐인데 그 이기심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뿐만 아니고 배기가스 발암물질을 통해서 한국의 대기 환경까지 오염시켜서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 이웃, 국가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이죠. 결국 자신의 손해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폭스바겐의 전직 사장은 어떨까요? 배기가스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눈앞에 이윤 추구를 한 결과가 자신은 감옥행이고 엄청난 처리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인한 회사 전체의 손실을 맞게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일 및 전 세계에 뿜어지는 배기가스로 인해서 지구 환경 손상이 이바지했죠. 또 그 손해를 자신이 흡입하는 공기를 통해서 다시 받게 되는 그 사이클에 동참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상당히 중요한 이론 하나를 끝마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즐겁고 유익한 돌발 퀴즈 6번입니다. 전 세계는 현재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이렇게 줄을 섰었죠. 줄 서다가 그 노인분이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비보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마스크를 사는 바람에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조차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지경이다. 만약 다수의 의료진들이 감염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의료 붕괴가 촉진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사재는 사람들이 만약 병에 걸린다면 그들은 자신의 도끼에 자신의 발등을 찍히는 것과 같다. 이런 현상은 다음에 어떤 이론과 관련이 있을까? 1번 테일러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 2번 죄수의 딜레마 이론, 3번 매슬로우의 창의성 이론. 쉽다 쉬워. 쉽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론을 마쳤다고 했죠. 자, 즐겁고 유익한 또다시 돌발 퀴즈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이윤 추구가 존재 목적이 되다시피 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윤리의 적용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의 이기심만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모두가 손해와 피해를 보는 상황, 즉 상황에 빠지게 된다. 쉽죠? 자, 이렇게 개인의 이기심 가득한 이윤 추구로 인해서 전 사회 공동체가 손실을 입는 이런 죄수의 딜레마 현상을 방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법 제도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사재기를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한다든지, 아까 폭스바겐 세일할 때 차를 사지 못하도록 배기가스 관련 법규를 수정해서 더 높여버리거나 아니면 독일 외제차에 대한 세금을 높게 때려버리거나 하는 식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죄수의 딜레마 그 자체의 정의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바로 개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답이 나옵니다. 즉 개인의 이윤을 추구할 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가 결국 자신과 타인, 즉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개인의 윤리가 기업 이익으로 공동체의 이익으로 연결되고 동일한 개념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논리가 되죠. 개인의 윤리 이꼴 기업의 이익, 개인의 윤리 이꼴 기업의 경쟁력, 개인의 윤리 이꼴 공동체의 이익, 이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배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윤리적 인간을 반드시 자신의 이기심을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윤리적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이기심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만을 배려하는 건데,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도 배려하고 타인도 배려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신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윤리적인 인간, 이런 윤리적인 인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 실천윤리학계의 거장인 피터 싱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윤리학계의 거장인 피터 싱어는 윤리적인 인간만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돈과 사랑,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 이외에 추구해야 할 것이 또 있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해답은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적인 삶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 실현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반성적 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반성적 윤리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반성적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적 인간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의 첫 번째가 반성적 윤리를 갖춰야 한다고 했었죠. 반성적 윤리는 관습적 윤리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자, 관습적 또는 습관적 윤리 내용 보시겠습니다. 도덕규범을 별 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의 윤리, 이렇게 돼 있죠. 즉, 나의 도덕적인 신념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나 제재가 없으면 우리 배운 범죄 딜레마와 같은 그런 일을 벌이는 개인이 되어버려서 사회 전체에 손실을 입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지 습관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 뿐 자신의 도덕에 대한 신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신념의 노예가 되어서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수하들과 많은 독일 국민들이 법을 지킨다는 목적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에 처하겠습니까? 물론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었지만요. 만약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 확고했다면 국가의 잘못된 법제 하에서 습관적으로 법만 준수할 것이 아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성적 윤리라는 것은요. 정의를 보면 자신의 도덕적 신념이 왜 옳은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의 윤리. 그 밑에 보면 우리들 각자가 지닌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반성한다는 의미는요, 뭔가를 행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반성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즉 규범을 지키기 싫어하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이며 왜 그것을 지켜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윤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적 윤리를 갖추는 것이 윤리적 인간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죠. 또 두 번째 조건은 이러한 반성적 윤리를 통해 깨닫고 아는 것을 실제 행위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돌발 퀴즈 하나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겁고 유익한 돌발 퀴즈 8번. 다음의 내용을 읽고 관습적 윤리와 반성적 윤리를 구별하시오. 방금 우리가 했죠. 1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사회적 격리나 봉쇄에 대한 불안으로 사재기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나는 마트에서 생필품을 3박스 이상 살 수가 없었다. 2번. 사람들은 마트로 몰려가고 있다. 이곳 파리는 곧 봉쇄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나는 진열대에 마지막 남은 빵 2개를 다 집었으나 내 뒤에 아기와 함께 온 여자에게 하나를 양보하기로 했다. 어른으로서 나의 욕심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다. 윤리적 인간이 되는 두 가지 조건 중 두 번째는 반성적 윤리를 통해 알고 깨닫게 된 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죠. 같은 취지로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거는 택배 회사입니다. 부사장인 도그 랜릭은 윤리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일치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아는 것과 실제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제일 왼쪽에 도덕적 잣대 돼 있죠. 이것은 자신의 도덕적 원칙, 신념,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목표는 삶의 목적이나 목표 등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행동은 사고, 감정, 그리고 활동, 그리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테면 예를 들자면 나의 신념이 어린이들이 유익하고 바람직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목표는 그런 어린이들을 잘 지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는 교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는 현재 교사인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어린이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실제 교육에 접목시킨다. 이것이 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잣대와 목표와 행동이 일치되는 선상에 있죠. 자, 또는 다른 예를 들자면 나의 신념은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이고요. 그리고 나의 목표는 나의 신념에 맞는 인권 변호사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열심히 돕는 것이며
그리고 나의 행위는 그들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도덕적 잣대와 목표와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는 이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윤리적 인간은 개인의 신념과 목표 그리고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그레니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전에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고 그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 본연의 선한 이성에 따라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죠. 자, 돌발 퀴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즐겁고 유익한 돌발 퀴즈 9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도그 랜닉 부사장은 윤리적인 사람은 다음의 세 가지가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첫째는 개인의 윤리 혹은 가치관인 이며 둘째는 개인의 삶의 목표, 셋째는 개인의 생각과 활동이 포함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둘째, 셋째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첫째 요거만 만 맞히면 되죠. 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의 직업윤리가 기업과 공동체와 사회의 이익과 직결이 된다. 그러므로 직업윤리는 기업의 이익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사한 맥락으로 직업윤리는 직업의 경쟁력이다 라는 명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윤리와 경쟁력이 동일선상에 서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윤리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융통성이 결여된 그런 어감이 되어버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력이라는 단어는 초현대적인 단어로 느껴지죠.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 우리는 관점의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교제의 전체 내용이 한 방향을, 한 단어를 가리키고 있다고 1강에서 말했죠. 윤리와 공동체에 대한 관점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이죠. 자, 직업윤리가 어떻게 직업 경쟁력으로 직결이 되는지 살펴보려면 미셸 보바가 말한 도덕지능이라는 개념을 풀이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셸 보바는 도덕지능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격이란 곧 도덕지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지능에는 7가지 핵심 덕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밑에 도덕지능의 7가지 핵심 덕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공감능력, empathy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타인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분별력, conscience 되어 있죠. 이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죠. 그 다음이 자제력, self-control이죠. 충동을 조절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이 존중, respect. 자, 이거는 배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 친절, kindness.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 tolerance. 각 개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공정함, fairness. 편견 없이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덕 지능이 왜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7가지 덕목 중에서 자제력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이 덕목들이 우리의 삶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윌터 미셸의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지능의 7가지 핵심 덕목 중 하나인 자제력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윌터 미셸 박사가 자제력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4세 유아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놓고 연구자가 잠깐 밖에 다녀올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아이들의 3분의 2가량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15년 후에 이 연구 대상자들을 다시 조사했을 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고 먹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의 SAT, SAT이라고 하죠. 대학 입학 자격시험 점수의 평균이 기다리지 않고 먹었던 아이들의 평균에 비해서 125점이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나 충동을 잘 절제하는 자제력이 뛰어난 아이들, 즉 도덕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고 학습의 성취도도 대체로 높았다는 것이죠. 즉 사회에서 경쟁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도덕지능, 즉 개인의 윤리가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고 말한 예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가 도덕지능이 21세기 경쟁력이다 라고 말을 했죠. 또 미국의 컬럼비아대 MBA 과정에서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대체적으로 날로 치열해지는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타인을 배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이 필수적이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것이죠.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관용, 이거 다 핵심 덕목이 들어있던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인으로서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씨가 자, 예전에는 사회가 시장, 마켓, 이기심, 미, 돈, 머니 이렇게 3M이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윤리, ethics, 역량, excellence, 타인과의 연대, engagement 이렇게 3E가 지배하는 사회, 강조되는 사회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기업을 경영하는 CEO나 세상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잘 간파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도덕성이 직장이나 사회에 있어서 경쟁력이 된다고 너도 나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윤리적인 삶은 개인과 사회의 이익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윤리는 직업의 이익이다 라는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사회는 국가가, 사회가 또는 기업이 자신의 윤리를 광고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일테면은 현재 우리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후 조치의 전 과정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투명성이라는 걸 선택했죠. 강경화 국무부 장관이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한국의 코로나 대응 정책이 개방성, 투명성, 정보성 이렇게 세 가지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유치 때문에 확진자 수가 불어날까봐 많은 테스트를 시행을 하지 않았고 또한 확진자 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연기 후에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든지 갑자기 테스트 횟수를 늘린다든지 현재 한국의 투명한 감염 대응은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내고 있고 그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투명성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만약 정부가 오늘 100명의 확진자가 새로 생겼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찾아서 빨리 해결하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보고 신뢰를 하게 만들어야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혼란을 막아내는 걸 봤으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국민들이 두려움이 덜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수적인 통계를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사회적 패닉이 일어나지 않고 최대한 덤덤하게 가려고 함께 참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 질책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시작이죠. 마스크도 부족하고 진단키트도 부족하고 사재기도 시작되고 투명성 없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이렇듯 국가의 하나의 정책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고 수행할 때 그 정책에 있어 그것이 개인의 공동체의 이익, 개인과 사회의 공동체와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 시국이 지나가고 나면 한국의 브랜드들의 밸류가 많이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창출이 되겠죠. 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죠. 학생들도 한 번씩 선거 유세 소리가 집에 앉아서 들리죠.
자, 여당이 이런 투명성을 선택하고 양호한 결과를 산출을 해냈어요. 그럼 그들의 윤리적 선택이 이번 투표를 통해 이익으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까요? 아닐까요? 분명히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윤리를 강구하고 그것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시대로 윤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잘 따라오느라 수고했고요. 앞에 말했듯이 이 뒤에 1, 2강에 해당하는 이론 리뷰와 돌발 퀴즈 6문항이 붙어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끝까지 풀고 그것으로 과제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바로 1, 2강 리뷰와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사유의 유형 나왔습니다. 도덕적 사유의 두 가지 유형은 우리 강의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가 규범윤리학, Normative Ethics입니다. 선악 분별에 있어 판단의 준거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의 최고 기준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학문. 자, 규범윤리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옳다 그르다를 확실하게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자, 그 두 번째가 또 메타윤리학적 관점이죠. 메타에틱스. 선악 분별이 목표가 아닌 윤리에 있어 언어적 개념과 도덕적 판단의 특징과 기능의 분석을 통해서 명료화하고자 하는 학문. 메타윤리학적 관점은 끊임없이 분석을 한다고 했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윤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시대에 따른 규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문화, 사회, 철학, 사상 등 모든 방면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윤리적 사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단지 학문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돌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규범윤리학적 관점 그리고 메타윤리학적 관점에 관련된 리뷰 퀴즈 1번입니다. 다음 사유의 예들을 보고 그것이 규범윤리학적 관점인 경우와 메타윤리학적 관점인 경우를 구별하시오. 1번 N번방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사회의 도덕이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N번방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가중해야 한다. 자, 가로 안에 규범윤리학인지 메타윤리학적 관점인지를 적으면 됩니다. 2번 사이버상에서 시각적으로 간접적 몰카나 강간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이루려는 불특정 다수의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는 성범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 현대의 사이버상에서 성범죄라는 단어가 포괄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 괄호 안에 적으시면 됩니다. 학자 스펜서 앤 스펜서의 직무능력 빙산 모델이 나왔습니다. 빙산처럼 생겼다고 해서 빙산 모델이라고 일컬죠. 이 그림이 주장하는 것은 NCS에서 말하는 직무능력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전인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식, 기술, 태도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관, 노동의 동기, 개인의 개성과 특질을 찾아가는 모든 전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직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수면 위 드러난 부분, 행동, 지식, 스킬이 있죠. 이 부분은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교육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자, 수면 아래 부분이 자아개념, 태도, 가치, 자아상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닥에 보면 동기와 특질이 있죠. 이 부분은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개발이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무 능력에 관련해서 스펜서 앤 스펜서의 빙산 모델에 관련한 리뷰 퀴즈입니다. 리뷰 퀴즈 2번. 다음 스펜서 앤 스펜서의 직무 능력 빙산 모델 이론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요소를 고르시오. 한 개 이상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개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요소는 수면 아래에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죠? 자, 기술, 동기, 태도, 지식, 가치관, 행동, 자아관, 특질 이 중에서 한 개 이상 고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메슬로의 두 가지 창의성 나왔네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창의성이 있는데 우리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두 번째인 자기 실현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었죠. 두 가지 종류의 창의성 보겠습니다. 1번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
이것은 천재, 발명가, 과학자, 예술가 등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창의성이라고 했죠. 그 창의성의 가치 여부는 그들의 창의적 활동이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를 갖느냐가 관건이었고요. 자, 2번 자기 실현의 창의성 보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또 사회적으로 평가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 개인에게는 새롭고 가치 있는 창의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 실현의 창의성의 예는 아주 소소하고 디테일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교사인데 오후 수업에 너무 지치고 가르치기가 싫어진 상태라면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다른 교사들과 함께 요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모로 자신과 학교에 이득이 될 수 있죠. 뭐 그런 식의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보다 이러한 자기 실현의 창의성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바람직한 창의성의 방향, 자기 실현에서 특별한 재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실현의 창의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특별한 재능의 창의성처럼 그 사람의 고유한 재능인 것처럼 타인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메슬로의 창의성 이론에 대한 리뷰 퀴즈 3번입니다. 메슬로의 창의성 이론의 근거. 다음 항목들을 읽고 두 가지 창의성, 즉 특별한 창의성, 자기 실현의 창의성을 구별하시오. 1번. 작곡가인 진현정 씨는 이미 2살 때 미국 애국가를 듣고 칠 수 있었다. 괄호 안에 적으면 됩니다. 특별한 창의성, 자기 실현의 창의성. 2번. 전업주부인 심윤리 씨는 매일 하는 지겨운 집안 청소에 에어로빅을 가미하여 10kg 이상을 감량하는 데 성공하고 우울증에서 해방됐으며 심지어는 방송 출연까지 했다. 3번. 요가의 취미를 가진 어린이집 교사 김예지 씨는 어린이 요가를 개발하여 아이들에게 도입해보고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활발한 교사 활동을 하고 있다. 4번. 5세 때 이미 천자문을 뗀 이미정 씨는 현재 7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자, 적고 넘어갑니다. 자, 노동이 얼마나 인간 삶의 전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 노동이 얼마나 인간 삶의 필수적인 행복의 요소가 되는지를 알게 해줬던 빅7 있었죠. 자, 가족관계, 재정, 일, 공동체 또는 친구, 건강,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관 이렇게 7개가 인간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행복의 필요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3번 노동이 여타 모든 요소들하고 관련성이 아주 밀접하다고 그렇게 배웠죠. 예,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가? 인간의 행복한 삶에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설명한 빅7에 대한 문제입니다. 리뷰 퀴즈 4번. 아래의 빅7에 관한 내용 중 괄호 안에 들어갈 행복의 요소는 세계 가치관 조사에는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7개 요소, 즉 빅7을 발견하였다. 이 중에서도 은 원만한 가족관계, 재정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을 통해 자존감을 갖게 되고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한다. 은 돈 버는 것 이상이다. 그래서 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모두 한 가지의 답이죠. 아주 쉽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직업의 정의와 직업의 3요소 배워보았죠. 자, 직업의 정의는 뭡니까? 한 사람이 지속적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로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 경제적 결과를 산출하는 것. 자, 이 정의에서 직업의 3요소가 추출됐죠. 1번 경제적 보상, 2번 자발성, 3번 지속성. 그리고 취미나 종교활동, 자원봉사처럼 경제적 보상이 없는 것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하는 거, 설령 보수를 받아도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었죠. 자, 이제 직업의 의미에 대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의 정의와 3요소에 대한 리뷰 퀴즈 5번입니다. 다음에서 직업에 대한 바른 설명이 아닌 것은 1개 이상. 1번 취미활동이나 강제노동도 직업이다. 2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번 법을 위반하는 일이지만 돈을 벌 수 있으면 직업이라 할 수 있다. 4번
비교적 장기간 계속해서 일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자, 1, 2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이론인 테일러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 나왔네요. 철학자인 테일러가 그리스 신화 시지프스 신화를 통해서 노동을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도록 꾀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이었습니다. 교활한 시지프스가 신들 간의 이간질하는 죗값으로 끊임없이 산꼭대기로 돌을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았고, 테일러는 이러한 시지프스의 끝없는 행위를 우리의 직업에 대한 현대인의 고통에 비유를 했죠. 하지만 테일러는 그러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즉 시지프스가 하고 있는 반복된 노동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노동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목적과 중요성을 찾아야 하는데, 목적에는 동기들이 있고 동기들에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동기들 간의 균형이 잘 잡혀야 일의 의미가 더 분명하고 확실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중요성 또한 의미가 확실하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죠. 테일러는 일의 즐거움을 또 찾아야 한다고 했죠. 이것은 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자기 실현의 창의성이라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 퀴즈 6번입니다. 방금 보았던 테일러의 패러다임 시프트 이론에 바탕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의 A, B에 들어갈 단어는 미국 철학자 테일러는 시지프스와 같은 현대인들의 직업생활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노동을 대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자신이 하는 노동에 A를 찾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B를 찾는 것이다. 행복은 A와 B가 어우러질 때 찾아온다는 것이다. 자, 답을 메꿔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번 강의에 나오는 15개의 문제의 답을 내가 아마도 구글 클래스룸이나 단톡방에 올리게 될 그 템플릿에다가 채워놓고 또 학생들이 그 채워놓은 거를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로 업로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지금 구글 클래스룸을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서 강의를 업로드하고 그 안에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고 만약에 추가 공지사항이 있을 때는 단톡방에다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톡방에 과제 업로드법 영상 하나 올라왔죠. 그것을 일단 참고를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대면 수업이 5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4월 30일이 석가탄신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강으로 돌리게 되면 앞으로 2번 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 강의를 대면 수업의 대체라고 생각해서 대충 듣고 넘어가거나 또 중요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 그 자체로 우리가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대면 수업 때보다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남는 것이기 때문에 더 논리적으로 수업이 진행돼야 하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양측에 오히려 장점과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점,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학생들은 이 시기에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10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기시험 칠 때도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면 자연적으로 시험 준비가 되어줄 수 있겠죠. 오늘도 학생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에 윤리적 판단에 대해서 강의로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특별한 시기에 각 개인의 숨겨진 개성과 능력, 재능들에 대해서 잘 탐구하고 잘 생각하고 또 개발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